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윤홍식입니다. 제가 돌봄을 큰 범위에서 보면 재분배 문제와 이렇게 다 포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돌봄이라는 구체적인 케어에 대한 문제보다는 좀 생산과 재분배, 그다음에 분배 이런 문제로 큰 틀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 랩인데 왜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 왜 하려고 하지? 아까 그건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부의 공정한 분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답을 잘 갖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 문제가 결국 생산 방식에 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좀 한국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렇고 지금 발표하시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외국의 사례나 외국의 학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져와서 우리 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희 동료 교수 한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유학할 때 유학을 갔는데 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이 바로 갔더니 너는 미국사를 잘 모르니까, 영국 서구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석사과정에서 좀 기초과목을 들어라, 역사과목을. 그래서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다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1601년에 빈민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배웠는데 다 알고 있는 걸 가르쳐줘서 그냥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니까 듣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에 대한 토론을 막 하면서 갑자기 한국 학생에게 야, 한국에서는 17세기에, 18세기에 분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될 수도 있고 복지국가의 영역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잘 모릅니다. 과거의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누적됨도 지금을 맞는지.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문제를 풀어갈 때 반드시 한국 중심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나 외국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다 이제 뭐 지역 문제까지 다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정치, 경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이 굉장히 민주주의 얘기는 정치학자만 얘기해야 돼요. 성장에 대한 얘기는 경제학자만 얘기해야 돼요. 저 같은 사회정책 하는 사람이 성장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 정치를 얘기하면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사회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점점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전문가도 시민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제 핵심은 시민 여러분, 문제는 생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했고 역사상 이런 성공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19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GDP,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은.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중간소득이라고, 우리가 성장하면 박정희를 많이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산업화에 그때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산업화가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게 된 근본적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월드뱅크나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중간소득까지 간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10개국이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국가가 중간소득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떨어진 국가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게 90년대 이후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성장 방식과 생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에 직면하거나 성장의 문제나 직면했을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90년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민주화나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이 제가 리뷰한 건 다 90년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우리가 큰 변화를 겪었고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복지 지출이 우리나라 GDP 대비 GDP가 계속 높아지는데 1인당 GDP가 복지 지출을 계속 거기 부응하지 못했거든요. 저기 노란색이 한국인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4만 불인데도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랑 비교하면 그 나라가 만 불일 때도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 구매력 기준인데. 근데 왜 이럴까? 이런 걸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저 빨간색이 GDP 대비 복지 지출입니다. 그 까만색 세모가 진위 개수입니다. 저 동그라미 층들을 보시면 공적 복지가 증가하지 않는데 불평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이 확 떨어집니다. 80%에서 10% 가까이. 엄청난 변화죠. 근데 그게 뭐로 가능했냐?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복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낮은 세금, 자산 축적하고 그걸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사람들이 빈곤과 불평등에 벗어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연대 없이 우리가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서 지금에 올라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모든 생각들을 좀 보시면 우리는 그게 진보주의자건 그렇지 않던 간에 자신과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사고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진보 학자들이나 진보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의 교육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90년대 이후에 그래도 왜 그렇게 떨어졌냐면 그때는 수출을 하지만 그 수출이 내수와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게 중단된 걸 알고 있죠. 왼쪽 그림 뭐냐면 로봇 밀도라고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자동화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 2021년까지 보여주시는데 그게 빨간색입니다. 선이. 한국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저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990년 3당 합당, 그 다음에 3저 호황이 끝나고 그다음 그런 여러 가지 전투적 노동자업에 표현되는 노동자업의 강화 이런 현상들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성장 전략을 바꿉니다. 그 전략의 문건이 신경영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경영 전략의 핵심은 숙련 노동자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화들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 결과가 오른쪽 그림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저 한국은 거의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바로 이것이 이런 생산 방식이 한국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 예를 들면 자살, 저출산 모든 게 이것과 다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수출이 잘 돼서 불평등이 늘어나니까 그게 좋은 불평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불평등이 낮아졌을 때가 성장하면서 낮아졌을 때가 76년부터 93년이고요. 불평등이 증가했을 때가 93년부터 09년입니다. 근데 보시면 왼쪽 주황색의 수출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프는 마치 똑같이 그러니까 위에는 빨간색은 교육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GDP 대비 교육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고 아래는 불평등의 진위 개수입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수출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수출이 내수와 순환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부가 골고루 나눠졌는데 상대적으로 90년대 이후에는 그게 소수와 대기업에 집중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 불평등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좋은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그거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이게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뭐냐면 1,000원어치 수출하면 그중에 몇 퍼센트가 국내에 떨어지냐는 거예요. 보시면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보호무역으로 닿습니다. 그 전까지 보시면 한국은 계속 아무리 수출해도 그게 국내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얘기를 좀 점핑해서 얘기하면 수출해서 성장하는데 그것이 국내로 환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건 전체적인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성장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성장했을 때 성장의 동력은 수출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내수와 투자로 이루어진 거였죠. 보시면 지금은 이제 지금의 문제는 그 수출마저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성장을 바꾸지 않으면 성장 방식.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것이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면 그 해답은 그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에 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연구들이나 공부들을 계속 오래 했는데 최근에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면서 그들도 결국은 성장 방식을 바꿔야 되고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것도 여기는 뭐 탈탄소도 포함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어떻게 바꿀 거냐. 근데 세계화된 시점에서 국민국가가 거시경제 정책, 예를 들면 환율과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환율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90년대 이후에 서구 복지 국가들의 경험은 뭐냐면 복지를 통해서 성장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정책은 그래도 국민국가의 통제 안에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게 독일인데 유지하면서 독일이 고품질 제조업입니다. 근데 제조업은 항상 대체제가 있습니다. 벤츠가 있지만 중국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도 이중구조화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증가하는 구조죠. 반면에 스웨덴은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뭐냐면 스웨덴도 독일처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 없었어요. 왜? 거기는 광범위한 공공부문 노동자가 존재했었고 이 공공부문 노동자를 해체해서 사회적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독일같이 제조업 중심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스웨덴이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부분적으로 제조업을 버리고 ICT나 첨단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다이나믹 서비스라고 하는 물류, AS, 기획, 디자인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필수 조건이 뭐냐면 광범위한 고품질 인적 자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역량 있는. 근데 그것의 전제가 뭐냐면 좋은 교육, 좋은 돌봄,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 좋은 주거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순환되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상대적으로 신자유 시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률과 양호한 불평등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GDP 대비 사회 지출은 스웨덴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뭘까? 저는 스웨덴, 독일의 방식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 방식을 바꾸고 어떻게 생산 방식을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방식의 출발들은 바로 복지와 재분배와 사회 서비스로부터 나온다. 돌봄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약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양질의 노동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양질의 노동자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지켜나가는 정치적 지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의 문제가 민주주의나 선거의 문제를 넘어서 권력 자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지켜내고 만들어나가기 하기 위한 권력 자원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집중해야 되고 단순히 복지가 어떤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넘어서 생산의 문제와 예를 들면 권력 자원에 대한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를 경제학자들에게 맡겨두지 말자. 우리가 생산의 문제를 얘기하고 경제 문제를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